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요. 소환을 하루 앞두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뭐 오프닝에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네.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이제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집에서 변호사들하고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전 9시 30분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되니까 네.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논현동 집에서 검찰 청사까지 아마 수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사받을 때 녹화를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녹화 혹시 합니까? 이번에는 한다고 밝혔어요. 아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이제 동의를 안 받고도 네. 뭐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거의 미리 동의를 받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미리 알리기는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법상으로는 이제 여부 묻지 않고 할 수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근데 이제 관례상으로는 물어보고 동의하지 않으면 네. 뭐 보통 하지 않는 이제 실익을 따져가지고 그렇죠.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해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짰었고, 검찰 수사를 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미리 언론에다가 그 출석할 날짜를 흘려가지고 특검에는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에 더 협조를 안 하면 아예 한마디도 못 얻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건 들어주고, 이 녹화 안 하는 거는 들어주고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따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또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진술만 있었던 상태 뭐 이런 거여서 검찰이 고심 끝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러면 수사를 잘 협조했느냐? 협조는 안 했어요.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실익이 없었는데 이번 수사는 사실 그 자료나 진술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거부를 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해 보면 녹화를 거부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다.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요. 지금 본인은 떳떳하다.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수사 받는 거 촬영해도 되죠?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맞지가 않으니까 아마 거부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최대한 예우는 갖추되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검찰이 밝혔습니다. 조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중앙지검의 10층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받고요. 여기가 네. 이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네.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서 수사를 이야, 했었거든요. 또 거기서 또 똑같이 또 조사를 받군요. 뭐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같은 조사실에서 이제 1년 만에 또 조사를 받는다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번을 마지막으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대질신문도 있을까요? 이제 대질신문이라고 하면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나 증인을 불러가지고 직접 이제 물어보는 행위를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신문. 근데 대질신문이라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변디하고 김프로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고 네. 있다. 근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둘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얼굴 맞대고 얘기해봐라. 저는 사실 대질신문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아주 뭐 난리가 아닌 경우도 많다면서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침 뱉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 그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죠. 거에 대한 심증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전직 대통령들이 와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내용인데요. 네. 뭐 MB 혐의를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뇌물죄 관련한 금액이 한 110억 원대 정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스에서 비자금을 몰래 조성한 게 한 300억 원대 되고 그리고 다스에서 그 140억 원 돌려받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네. 청와대하고 이제 국가기관 개입시켜가지고 막 찾아내게 한 네. 뭐 이런 게 아주 크게 보면 다스와 뇌물죄 관련된 이 전 대통령의 이제 혐의인데 다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뭐 삼성에서 소송 대납해준 거 이런 뇌물들은 난 모른다. 몰랐다. 전혀 보고받은 적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다스는 내 거 아니다. 이성은 형 거다. 형 거거나 처남댁 거거나 딴 사람들 거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질 거냐 하면 핵심 인물은 3명인 것 같아요. 영순이가 맞춰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대부분 알 거예요. 그렇죠. 김백준. 네,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관 40년지기 집사라고 그렇죠. 불리던 이 사람이 이제 영순이가 될 거고. 김희중. 그다음이 김희중 네. 전 청와대 부속실장. 그리고 이병모. 이병모. 맞죠. 청계재단 사무국장인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세 사람이 MB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3명 불러다 놓고 이제 대질 신문을 하면 뭐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그 MB의 불리한 진술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벌써 예, 자료들도 그렇고 진술도 불리한 증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거짓말인가요? 막 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질신문이 이뤄진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제 핵심 인물이 될 것 같은데, 뭐 특히나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정원 특활비부터 다스 소송, 2007년 대선 전후에서 이제 불법 자금 수수 뭐 다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은. 뭐 하여튼 네. 굉장히 깊숙이 연루된 인물이어서 네. 뭐 하여튼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대질이 좀 이루어지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도. 거절한다면 그것도 억지로 하기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 네. 2009년에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하고 대질 조사를 했었잖아요. 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 했었죠.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늦은 때였고 그때는 사안이 이거 하나였어요. 박연차 회장한테 돈을 받았냐? 그게 또 포괄적 뇌물이냐 마냐 그 한 가지 사안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하루 종일 이제 막 조사를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물어볼 만큼 물어봤잖냐. 네. 그리고 이 예우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때는 이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게 그렇게 돼서 진행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또 바로 기자들한테 막 이렇게 브리핑을 막 해가지고 논란이 조금 됐었는데 그렇죠. 작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대질을 해야 되겠다 대비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안 나왔어요. 네, 불출석 그래서 안 사유서를 됐죠. 내고 그냥 요청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뭐 아예 진술 자체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마 뭐 대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네. 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그건 좀 지켜보시죠. 우리가 내일 조사를 한번 장소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어떻게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또 누가 또 변호하고 있는지. 영화에서 보면 그 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비치지 않는 거울 뒤에 서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통상 이제 뭐 수뇌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이렇게 방에서 뭐 본다 그러더라고요. 방에서 볼 수 네. 있게 돼 있고 네.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조사할 거냐? 누가 합니까?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장검사 2명, 아하. 부부장검사 1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하고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들어가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각자 나눠진 주제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하고 네. 그리고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 이 사람은 들어가서 이제 타자 쳐야죠. 부부장 검사가 타자를 쳐야 네, 되겠죠. 진술 네. 조서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부부장 검사도 참 고참 검사인데 그렇죠. 타자 쳐야 되는 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조서를 부장검사가 작성하고 부장검사 네. 2명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세 사람 모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뭐 소위 말하는 칼잡이들이어서 큰 수사, 대형 수사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이렇게 이제 변호사는 3명이 네. 들어갈 것 같고 수행비서 1명 그리고 나머지 경호 인력 이렇게 동행을 할 것 같은데요. 정동기 전 대검 차장 사실은 이제 그 법무팀에서 조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뭐랄까 이제 핵심 인물이었는데 대검 차장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수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도곡동 땅 사건, 뭐 BBK 사건 2007년에 수사할 때 네. 그때 이제 대검 차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부적절하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요. 저는 뭐 변호사회에 있긴 하지만 네. 스스로 자기가 사건 맡으면서 이건 맡아도 되는지 안 맡아도 되는지 변호사에 물어보는 경우 잘 없는데 네. 되게 꼼꼼한 건지 아니 수임료가 조금 안 맞았는지 또 그 부분도 의심스럽긴 하네요. 뭐 그래서 본인이 굳이 이걸 물어본 걸 봐서는 되게 난처하지 않았겠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더 맞는 해석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호인단에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은 이제 합류할 수 없게 됐고, 네. 그래서 요 3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대형 수사를 3명이서 꾸려서 하는 게 또 검찰 출신이 없잖아요. 지금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이 유일한 검찰 출신인데 없으니까. 야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사실 이제 MB 쪽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돈이 없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네.
자, 이 두 번째 소식도 검찰 소식인데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이게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되는 내가 실질적으로 뭐 가서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 네.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한 상황에 매우 큽니다. 이어서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검찰총장 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네. 나라를 바꿔가면서 모이면 한국 검찰총장이 짱입니다. 되게 부러워한다면서요? 권한이 제일 많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야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다 너네 같으면 야 수사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농이 주고 받을 정도로 어허. 굉장히 수사권이 세게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연원이 사실은 예전에 일제시대 막 지나면서 네. 경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사였다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그때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견제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를 잠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60년, 60년 70년 됐으니까.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네. 업무 보고를 국회에서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입장을 정리하면 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네. 검찰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할 거냐, 수사권 조정은 경찰하고 어떻게 할 거냐, 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제 뭐 공수처라고 하는 그거 도입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아주 전향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경찰을 지휘하는 거는 지금 그대로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인권 탄압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장 청구권 이것도 그냥 지금대로 해야 되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 수사를 종결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죄를 물을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아하. 니네 선에서 끝나는 거 없이 우리한테 다 보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수사를 거의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 뜻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공수처 설치도 뭐 약간 위헌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내온 걸 봐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거를 내어놓거나 이럴 의지는 조금 없는 것으로 조금 보이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표창원 의원하고 뭐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실 네. 테니까 거기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재보선 관련된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6.13 재보선 때 이제 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지방선거 때 산술적으로는 최대 20곳까지도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민병도 있거든요. 의원이 지금 사퇴한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7개 지역은 재보선이 확정이 됐고 맞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기다리는 곳이 2곳, 아, 그리고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곳이 10곳. 10곳. 거기다 이제 민병두. 민병두 의원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20곳 되는 거거든요. 현재 121석이 민주당, 116석이 자유한국당이니까 5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여차하면 일당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투 때문에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캥기는 게 있다. 생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요. 지금 본인은 떳떳하다. 나는 어.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수사 받는 거 촬영해도 되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맞지가 않으니까 아마 거부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최대한 예우는 갖추되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검찰이 밝혔습니다. 조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중앙지검의 10층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봤고요. 여기가 네. 이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네.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서 수사를 이야, 했었거든요. 또 거기서 또 똑같이 또 조사를 받군요. 뭐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같은 조사실에서 이제 1년 만에 또 조사를 받는다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번을 마지막으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대질신문도 있을까요? 이제 대질신문이라고 하면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나 증인을 불러가지고 직접 이제 물어보는 행위를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신문. 근데 대질신문이라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변디하고 김프로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고 네. 있다. 근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둘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얼굴 맞대고 얘기해봐라. 저는 사실 대질신문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아주 뭐 난리가 아닌 경우도 많다면서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침 뱉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 그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죠. 거에 대한 심증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전직 대통령들이 와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내용인데요. 네. 뭐 MB 혐의를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뇌물죄 관련한 금액이 한 110억 원대 정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스에서 비자금을 몰래 조성한 게 한 300억 300억. 원대 되고 그리고 다스에서
그 140억 원 돌려받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네. 청와대하고 이제 국가기관 개입시켜가지고 막 찾아내게 한 네. 뭐 이런 게 아주 크게 보면 다스와 뇌물죄 관련된 이 전 대통령의 이제 혐의인데 다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뭐 삼성에서 소송 대납해준 거 이런 뇌물들은 난 모른다. 몰랐다. 전혀 보고받은 적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다 요청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뭐 아예 진술 자체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마 뭐 대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네. 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그건 좀 지켜보시죠. 우리가 내일 조사를 한번 장소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어떻게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또 누가 또 변호하고 있는지. 영화에서 보면 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비치지 않는 거울 뒤에 서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통상 이제 뭐 수뇌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이렇게 방에서 뭐 본다 그러더라고요. 방에서 볼 수 네. 있게 돼 있고 네.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조사할 거냐? 누가 합니까?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장검사 2명, 아하. 부부장검사 1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하고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들어가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각자 나눠진 주제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하고 네. 그리고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 이 사람은 들어가서 이제 타자 쳐야죠. 이 부부장 검사가 타자를 쳐야 네, 되겠죠. 진술 네. 조서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부부장 검사도 참 고참은 검사인데 타자 쳐야 되는 게 참 지금 그러네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조서를 부장검사가 작성하고 부장검사 네. 2명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세 사람 모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뭐 소위 말하는 칼잡이들이어서 큰 수사, 대형 수사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이렇게 이제 변호사는 3명이 네. 들어갈 것 같고 수행비서 1명 그리고 나머지 경호 인력 이렇게 동행을 할 것 같은데요. 정동기 전 대검 차장 사실은 이제 그 법무팀에서 조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뭐랄까 이제 핵심 인물이었는데 대검 차장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수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도곡동 땅 사건, 뭐 BBK 사건 2007년에 수사할 때 네. 그때 이제 대검 차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부적절하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요. 저는 뭐 변호사 회에 있긴 하지만 네. 스스로 자기가 가스는 내 거 아니다. 이상은 형 거다. 형 거거나 처남댁 거거나 네. 딴 사람들 거다. 예. 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질 거냐 하면 핵심 인물은 3명인 것 같아요. 영순이가 맞춰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 대부분 알 거예요. 그렇죠. 김백준. 네,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관 40년 지기 집사라고 그렇죠. 불리던 이 사람이 이제 영순이가 될 거고 김희중. 그다음이 김희중 네. 전 청와대 부속실장 그리고 이병모. 맞죠. 청계재단 사무국장인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세 사람이 MB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3명 불러다 놓고 이제 대질 신문을 하면 뭐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그 MB의 불리한 진술들을 이미 했기 했죠, 때문에 벌써? 네, 자료들도 그렇고 진술도 불리한 증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거짓말인가요? 막 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질 신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제 핵심 인물이 될 것 같은데 뭐 특히나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정원 특활비부터 다스 소송 2007년 대선 전후에서 이제 불법 자금 수수 뭐 다 알고 전반적으로 있어요, 이분은. 뭐 하여튼 네. 굉장히 깊숙이 연루된 인물이어서 네. 뭐 하여튼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대질이 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도. 거절한다면 그것도 억지로 하기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 네. 2009년에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하고 대질 조사를 했었잖아요. 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 했었죠.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늦은 때였고 그때는 사안이 이거 하나였어요. 박연차 회장한테 돈을 받았냐? 그게 또 포괄적 뇌물이냐 마냐 그 한 가지 사안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하루 종일 이제 막 조사를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물어볼 만큼 물어봤잖냐. 네. 그리고 이 예우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때는 이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게 그렇게 돼서 진행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또 바로 기자들한테 막 이렇게 브리핑을 막 해가지고 논란이 조금 됐었는데 그렇죠. 작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대지를 해야 되겠다. 대비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안 나왔어요. 네, 불출석 그렇죠. 사유서를 안 내고 그냥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요. 소환을 하루 앞두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뭐 오프닝에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네.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이제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집에서 변호사들하고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전 9시 30분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되니까 네.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논현동 집에서 검찰 청사까지 아마 수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사받을 때 녹화를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녹화 혹시 합니까? 이번에는 한다고 밝혔어요. 아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이제 동의를 안 받고도 네. 뭐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거의 미리- 동의를 받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미리 알리기는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법상으로는 이제 여부 묻지 않고 할 수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근데 이제 관례상으로는 물어보고 동의하지 않으면 네. 뭐 보통 하지 않는 이제 실익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해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짰었고 검찰 수사를 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미리 언론에다가 그 출석할 날짜를 흘려가지고 특검에는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에 더 협조를 안 하면 아예 한마디도 못 얻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건 들어주고 이 녹화 안 하는 거는 들어주고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따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또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진술만 있었던 상태 뭐 이런 거여서 검찰이 고심 끝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러면 수사를 잘 협조했느냐? 협조는 안 했어요.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실익이 없었는데 이번 수사는 사실 그 자료나 진술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거부를 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해 보면 녹화를 거부하면 뭔가 사건 맡으면서 이건 맡아도 되는지 안 맡아도 되는지 변호사에 물어보는 경우 잘 없는데 네. 되게 꼼꼼한 건지 아니 수임료가 조금 안 맞았는지 또 그 부분도 의심스럽긴 하네요. 뭐 그래서 본인이 굳이 이걸 물어본 걸 봐서는 되게 난처하지 않았겠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더 맞는 해석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호인단에 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제 합류할 수 없게 됐고 네. 그래서 요 3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대형 수사를 3명이서 꾸려서 하는 게 또 검찰 출신이 없잖아요. 지금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이 유일한 검찰 출신인데 없으니까. 야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사실 이제 저 MB 쪽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돈이 없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네. 자, 이 두 번째 소식도 검찰 소식인데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이게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되는 내가 실질적으로 뭐 가서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 네.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한 상황에 매우 큽니다. 이어서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검찰총장 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네. 나라를 바꿔가면서 모이면 한국 검찰총장이 짱입니다. 되게 부러워한다면서요? 권한이 제일 많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야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다 너네 같으면 야 수사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농이 주고 받을 정도로 어허. 굉장히 수사권이 세게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연원이 사실은 예전에 일제시대 막 지나면서 네. 경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사였다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그때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견제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를 잠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60년, 60년 70년 됐으니까.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네. 업무 보고를 국회에서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입장을 정리하면 뭐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됩니다. 네. 검찰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할 거냐, 수사권 조정은 경찰하고 어떻게 할 거냐, 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제 뭐 공수처라고 하는 그거 도입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아주 전향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경찰을 지휘하는 거는 지금 그대로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